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협력을 강조했지만 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단 화상이긴 했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정상회담을 한 게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94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좀 두 정상에게도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고 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올 1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양 정상은 전화 통화를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예. 비록 화상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본다는 차원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두 강대국이 어쨌든 최근에 또 이 대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막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상황 관리를 해야겠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양측이 갈등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야겠다라는 데 공감대를 확보한 것 같고요. 사실 올 연말 안에 화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지난번 스위스 GD에서 양제츠하고 설리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 좀 더 일찍 메시지를 발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그만큼 상황이 더 안 네. 좋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 양측의 국내적 요소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좋고.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번 이제 육중전회라는 19기 육중전회에서 역사 결의를 통과시키고 그렇죠. 세 번째 이 소위 어떤 자기가 장기 집권, 계속 할 수 네, 있는 장기 그런 집권에. 기반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로 만나서 다시 한번 다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국내적 요인과 대만 문제라는 또 국제적 요인, 그다음에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중 양강이라는 이 차원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 모습을 다른 나라한테 보여주는 거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갈등 관리하는 것을 좀 메시지를 던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애초부터 합의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두 정상의 만남이었을 텐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런 회의가 있을 거라는 것은 벌써 신호가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요. G20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좀 시진핑이 왔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렇게 해서 G20하고 그 캅 26이던가요? 거기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최소한도 그냥 미국 측에서는 바이든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특히 경제 문제가 지금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마찬가지지만은 경제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외교를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화상 회의를 하는 것을 좀 앞당긴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경제 문제에서 주원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이 한 몫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경제하고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말하면서 네. 그 길을 터야 되겠다. 나중에 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길을 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밝게 손 흔들면서 인사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또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을 향해서 이제 오랜 친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분위기가 좋은 건가 했는데 이 오랜 친구, 저는 객관적으로 오랜 친구라면 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상황인데 이 오랜 친구가 마냥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다라는 또 해석도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화상 정상회담을 보면 이거는 시진핑한테 이익이 되는 회담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블링컨이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죠. 쥐리히에서 스위스에서 미국이 먼저 정상회담 화상이라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에 하자 정도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덜컥 땡겨졌죠. 그러니까요. 11월에 땡겨지고 나서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은 퇴근하고 나서 7시, 시진핑은 8시 40분, 그러니까 출근해서,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는 이제 출근해서 하는 거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종일 일하고 연장 업무가 되는 저녁 때 거네요. 7시부터 9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시간도 보니까는 이거는 시진핑에 유리하겠구나. 또 하나 앞서만 역사 결의를 곧바로 어제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역사 세 번째 역사 결의가 나오는 그렇죠. 것을 공개를 한 거죠. 이러한 일련의 순서들을 보게 되면 이건 시진핑이 굉장히 유리한 면세우기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것이 상호간에 조율이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일정 부분 상호 합의하에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시진핑에게 면세우기 쪽에다가 조금 힘을 실어주는 상호간에 양해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일단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오랜 친구라는 그래서 재미있어 찾아보니까 보면 중국이 미국하고 상대할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우월감 중에 하나가 역사성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늘 내세울 때 보면은 고사성어를 이용하거나 이거 1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 본인들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랜 친구의 역사성을 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 우위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워딩이 그 정도까지 해석하는 거는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이 갖는 어떤 자신감, 중국이 갖는 자신감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보니까는 이 시진핑이 그 이야기를 쭉 했더만요. 보니까 2013년에 부주석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주석 그때도 보니까 오랜 친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메르켈 이번에 독일 그 총리 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도 오랜 친구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국 오시면 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랜 친구라는 표현은 아마 시진핑으로서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재미난 건 이제 바이든이 나 오랜 친구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나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네가 어떻게 말하든 관계의 주도성은 내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외교적으로 일단 밀당을 해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코로나19 기원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오랜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순전한 업무 관계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선을 한번 그었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한 5달 정도 지나서 시진핑 주석은 오랜 친구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는 말이죠. 사실 이제 중국어로 했잖아요. 네네. 중국어에서 이 오랜 친구라는 말은 옛날부터 한 번, 두 번이라도 봤으면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친구라는 말을 하는 자체는 내가 너의 친구고 이제 일단 웃는 얼굴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서 저렇게 친구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설마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위기 주도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랜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아주 자연스럽게 써요. 근데 조금이라도 역사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지방에 서기였을 때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만났으면 그게 또 오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안지 오래됐다 이런 의미도 있는 자연스럽게 풀어가려는 거니까 너무 크게 거기에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꼭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적 표현으로 이 감정이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옛날에 통상 회의 때 나갔을 때 그 외교관들하고 만나면은 이런 기억이 나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서로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표현은 다 내 친구, 중국에서 온 내 친구, 그 대만에서 온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좀 친절하게 보여야 되니까 서로 친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이든이 전에 나는 시진핑의 친구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관계가 튀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고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보면 이게 네.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타운홈 미팅 때 한 거거든요. 타운홈 미팅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편하게 얘기도 이야기하는 하고, 거단 예.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친구다 하고 이야기 안 한 거는 뭐냐 말이냐면은 이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그 이야기 한다는 거는 미국 정서 속에 깔려 있는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들이 있으니까 뭐 중국 좋아하는 그 미국 국민들 앞에서 그 오랜 친구 아니다 소리 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책적이고 전략적이기보다는 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포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다. 저는 그 점에 저는 이렇게 주목하는 건데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그 조사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어느 시기보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뭐 80% 정도가 나오니까 엄청난 북한보다 더 높아요.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이니까 예. 뭐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바이든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은 오랜 친구라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뭐 미묘한 분위기가 읽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과도한 과잉 해석까지는 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은 좀 초반에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이 대만 독립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양측의 어떤 입장 차도 좀 드러나고 좀 발언들도 좀 세고 강경한 발언들도 좀 나왔어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뭐 지지한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입장을 냈고 시진핑 주석은 뭐 레드라인이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이 대만 문제 우리가 이제 양안 관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언론도 그렇고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있습니다. 지점일까요? 사실 미국은 1979년 1월 1일에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고 대만과 단교를 합니다. 그리고 대만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만들어서 대만을 보호, 지원하겠다라는 법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과 수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사인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시도는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지원해서 대만을 독립시키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미국의 입장은 그렇게 하면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고 현상유지 정책인 거예요. 다만 그 이전에 트럼프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만 지원보다는 훨씬 더 강한 지원과 전략적 지위를 대만 걸 올려주는 게 벌어지니까 뒤에서 대만 독립을 혹시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이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안 넘어간다. 다만 그거보다 넘어섰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대만을 적절한 카드로 쓰면서 중국도 견제하고 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협력의 교두보도 확보하고 뭐 이런 차원을 우리가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중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이라고 해왔습니다. 일중일대 정책이라고 해왔는데 이거를 전략적 명료성으로 전환한 거 아니냐. 이제 대놓고 아주 대만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의 모호성이 명료성. 바뀌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성으로 가더라도 그거는 자신들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고 우리는 현상 유지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한 거고 그렇다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말을 들었잖아요. 바이든한테. 그리고 바이든은 현상 유지라는 얘기를 또 발출했으니까 그거는 그런 평행선에서 적절하게 서로 얘기를 한 거다. 문제는 시진핑이 레드라인을 언급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그거는 사실 레드라인은 대만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도발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지금 그 해병대 30몇 명이 미국 해병대가 대만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원칙 안에 보면 대만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만이 이거 잠시 훈련하고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 그건 서로 갈등 관리하겠죠. 그런 정도 선에서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대만이 중국을 먼저 공격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 시진핑 주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레드라인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도 취할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네. 상당히 좀 강한 어조의 말을 해서 원래 세 가지 예. 원칙이 있었어요. 예.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외국 세력이 개입하는 경우. 이게 세 가지였다가 네. 한 세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대만이 핵을 개발하는 경우,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경우. 제일 좀 애매한 부분이 대만 섬 내에 예. 동란이 발생할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 애매하죠. 어. 대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요. 동란이라는 거는 가장 크게 보는 거는 대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대만 공화국 뭐 이렇게 스스로 국가가 되는 나서는. 케이스를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독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무력을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중국이 무력을 해서 대만을 점령한다는 뭐 종국적으로는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그리고 육항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지원한다라는 1982년에 8.17 공동성명 발표하고 나서 당시 조지 슐츠가 미국 국무장관인데 네네. 이 대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이런 합의를 했지만 너희를 지원하겠다. 그게 30년 지나고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럼 네. 그걸 또 미국 의회에서 재결의를 해줬어요. 육항보장을. 다시요? 네. 그래서 그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충돌이 없는 되거나 그럴 그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대만하면 최근에 미국이 또 대만 뭐 TSMC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도움을 또 요청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미묘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 자기네들의 공급선, 서플라이 체인에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미국에서 필요한 것들이 중국 내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중국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나오든지 해가지고선 지금 그렇게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반도체를 본다면은 네. 거의 다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우리나라하고 대만, 뭐 그렇죠. 태국, 중국 그런 데서 생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이런 그 전략적인 물자나 미국 경제 꼭 필요한 물자를 차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선 지금 그 서플라이 체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좀 경계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뭐 이제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이렇게 그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그게 희망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마지막 연도에 봤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자기도 깨달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나온 말이 그 믿는 국가들과 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겠다. 네네. 그런 언급을 많이 했었고 그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 계속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만 갔던 건 아니고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강경하게 입장을 드러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상당히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국이 봤을 때는 좀 거슬렸던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미국 북중국으로서는 좀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리고 미국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인권 문제. 자유 인권 문제. 그렇죠. 지금 뭐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는 원래 가치 중심으로 그냥 많이 명분 있는 외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공화당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는 이제 명분 있는 뭐 어차피 국익입니다만 네네. 대외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이제 민주당은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르게 가치로. 하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이든은 당초에 내놓은 게 인권 문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딱 끌려 있는 것이 이제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 그렇죠. 홍콩의 중국이 홍콩인데 중국이 국내법으로 이제 국가 보안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홍콩을 시국 사범들을 직접 판결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대단히 중국으로서 미국으로서는 그걸 안 건들 수 없는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두고 계속 이제 중국을 얘기가 될 공격할 수밖에 소지가 없는. 될 텐데 네. 요즘은 아니지만 근래에 들어서 국제학계 정치학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패러다임이 조금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그 변화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전략학적인 그 조망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제는 유효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되면서 영국의 어떤 학자는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세계관은 없어졌다. 시간과 공간을 구속받는 이제 그 국제 관계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공을 초월하고 있는 국제 관계가 지금 다시 재편성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정학적인 지금 고려, 지전략학적인 고려 자체 때문에 뭐 미국으로 봤을 때는 동남아, 남중국해, 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의 관문으로서의 대만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차원이기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에서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대단히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면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자체가 전통적인 안보 권력 경쟁이 아니라 디지털 패권 경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으로 본다 그러면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대만을 놓고 갈등을 조정해야 관리해야 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더 멀리 본다 그러면 딱히 지금 중국하고 관계 속에서 대만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디지털 패권을 놓고 앞서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대만이 중요한 거지 지정학적으로, 지전략학적으로 중요하기보다 훨씬 더 그 저류에 흐르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의 지금 미국의 지금 주판을 놓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대만에 대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그러니까 늘 해왔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시점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한 발 빠른 이야기인데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앞으로 주목해 볼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제로섬 게임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경제 이슈를 이제 정치화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중국의 어떤 중국 기업들 때리기를 좀 중단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정상회담에서 얘기 나왔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제니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 대중 고율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화해 무드로 가는 것인가라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양측 다 아마 내부적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 고율 관세가 계속 부과가 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 더 비싼 물가를 사서 이제 지금 뭐 31년 만에 그렇습니다. 예, 그 물가가 인플레도 됐다고 많이 하니까. 올라오고 이게 미국 내에만 이런 인플레가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가 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열심히 했으나 실제로 중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고 중국 내부에서는 버틸만하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타협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잘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관세가 조금 떨어지면 중국 기업들의 숨통이 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 들어오는 물자가 싸지면 물가가 안정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중국 국내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얼마 전까지 보셨지만 전력난, 석탄 생산 다시 올렸잖아요. 올려서 지금 동계를 겨울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했고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국의 소위 4차 산업 기업들이 뭔가를 생산해내고 시장을 개척하고 재화를 창출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빅테크 기업 때리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를 하고 미국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된 분위기를 보여준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숨통을 좀 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그게 될까 그러는데 저는 그 일부 관세 인하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작년 1월 14일에 1차 무역 합의를 했어요. 그게 올해 말까지인데 2,500억 불 사주기로 했는데 지금 한 60%밖에 못했거든요. 그 못한 이유가 관세를 너무 많이 매기고 미국에서 안 팔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주고 싶어도 잘 못 사준다. 거기서 돈을 벌어야 그 돈 갖고 살 거 아니냐. 이게 또 중국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규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USTR 대표가 캐서린 타이라고 대만계예요. 네네. 그걸 대만계를 안 쳤을 때부터 이거는 대중국 강경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뭐 개인적이나 혹은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기본 관행, 뭐 환율 조작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바꾸면서 조금 규범화하려는. 그래서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 때 무모하게 부과했던 관세를 정상화시켜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어렵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의 변화는 가능하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학문적인 논문에서는 거의 다 이 관세가 중국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았다. 예, 왜냐하면은 관세 자체는 법적으로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내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론을 본다면은 그 중국이 피해받는 이유는 국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국제 가격이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독감 생긴 다음에 미국에서 그 상품 수요가 늘었는데 그런데 그 상품 수요를 보니까 중국에서밖에 구할 수 없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구나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선 그 오히려 그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고 특히 그 미중 무역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도 늘고 그래가지고선 그런 면에서는 그 관세가 그 미국이 원했던 효과는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USTR 타이를 얘기했는데 10월인가 그때 국회에서 그 나가서 그 증언할 때 좀 리커플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업체들이 중국서부터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물건들에 대한 예외 이것도 좀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바이든이 내년에 그 중간 선거를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선도 나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그 반감이 너무 심하고 또 그 미국 그 제조업체에서도 역시 계속 보호를 원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관세를 빨리 내리겠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유지하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이 미국과 중국 간 트럼프 정부 때, 그러니까 이 갈등을 이렇게 진화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관세로 하게 되죠. 500억 불, 2천억 불, 3천억 불까지 이제 계속 압박 계속 세 번에 걸쳐서 크게 보면 한 5번에 걸쳐서 했지만 크게 보면 세 번에 걸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간 게 뭐냐 하면은요. 그게 2018년에 쭉 그렇게 하다 2019년 초까지 가다가 그 다음부터 가는 거는 이제 GT 화웨이 공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나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갈등 구조가 지금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이게 관세 전쟁, 환율 전쟁 할 때하고 지금 프레임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경쟁 자체가 단순한 국력 패권이 아니라 디지털 패권 경쟁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저변에 있는 이 그야말로 지금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그 무기화된 상호 의존 하는데 다 얽혀져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먼저 이 패권을 쥐는 국가들에게 모든 국가들이 종속되는 그래서 무기처럼 종속된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이 지금 디지털 패권 시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면은 끝장나는 시대인 거예요. 진짜 1등만 살아남는 모든 지배권을 갖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이제 학자들은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 이거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우선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추격하고 있지만 이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나마 그런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 탄력을 가지고 중국을 지금 우위에 확실하게 점하지 않으면 향후 세계 패권에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전장이 지금 무역 관세 환율 전장이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있는 첨단 기술과 크게 물려 있는 게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 반도체 문제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바이든은 지금 우스스럽게 하면은
A형과 O형의 싸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이든은 조용하지만 뒤끝있게 지금 외교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O형 이게 실질적으로 혈액형은 모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향 느낌이 시진핑은 이제 아투리 차면서 확 이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는데 시진핑 바이든은 그런 맛을 저도 예전에 같이 일해봐서 좀 아는데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한 박자 늦추지만 분명히 저는 내년 정도 되면 올 이제 1차 무역 협상이 끝나는 게 올해 끝나게 되잖아요. 끝나게 되면 이제 청구서 내밀 겁니다. 미국에서도 어차피 이거 안 내밀면 안 돼요. 뭐 이제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봐서라도 야, 이거 70% 이게 뭐냐. 여러 가지 변명을 들지만 어쨌든 이게 뭐냐 너네들.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청구서를 내밀게 될 거고 그 이면에 하나가 지금 한 것이 이게 이 첨단 산업에 관한 문제들로 생션을 걸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국을 다시 한번 더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양국 간에 걸려 있는 것도 많고 신경전을 예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걱정해야 되잖아요. 저희 걱정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중국은 지금 1대1로 건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또 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해놓은 상황이고 미국은 뭐 예를 들어 쿼드라든지 이렇게 블록을 나름대로 이제 자국에 좀 친한 국가들로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중간에 껴 있잖아요. 미국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중국은 우리의 또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좀 스탠스를 잡아 나가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이지만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영원한 숙제 같은 그러니까요. 건데요. 안 풀리는 숙제. 그 사실은 뭐 1대1로와 쿼드 얘기도 나오고 뭐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뭐 가지 마라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두 개 다 어디 서 있어야 들어가야 됩니까, 된다 우리?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안미 경중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그런 시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났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요. 안 된다는 거군요. 경제 안보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경제 안보, 경제 안전, 경제 안보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썼는데 지금 양 교수님이 미국의 디커플링 그다음에 리커플링 얘기 나오듯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새로 끊고 이러기는 너무 어렵다. 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기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중국이 반도체 골기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실패하고 그럼 저 목줄을 꽉 잡고 있으면 미국이 얘기하는 중국이 얘기하는 뭐 그 소위 사이버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물건 만드는데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바이든이 TSMC라든지 우리 삼성, 하이닉스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서 내라고 그러고 지금. 그 미국 6월에 통과한 전략경쟁법도 보면 90%가 대중국 견제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결국은 요번에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사실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미국 편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양국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뭐 배터리 이런 거는 한국이 나름대로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그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외부에서 만나면 항상 뭐 사드 문제 처리해라, 미국 쪽으로 가지 마라 계속 얘기하지만 꼭 마지막에 무슨 얘기합니까? 기술 협력하자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격차를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70년이 넘는 70년 가까운 이런 그 동맹이고 한중 협력 관계는 내년이 30년이거든요. 당연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분명히 얘기하고 선별적으로 협력을 하는 메시지를 미리부터 계속 발출해서 줘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미중을 막론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름대로 기술적 우위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안보를 지키는 거고 그게 경제와 결부돼서 간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경제 안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미중 사이에 껴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무기가 있잖아요. 반도체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으면 이걸 좀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서플라이 체인 문제에서 확실히 보여준 거는 우리가 최소한도 단기 중기적으로는 확실히 우위가 있어요.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 그 병목 문제가 다 그 어떤 나라의 생산이 집중됐기 때문에 나온 문제인데 네.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부 배터리 거기에 네. 대해서는 우리나라 아니면은 거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거기에 좋죠.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협상력도 있고 우리가 좀 뭐 큰 소리 친다고까지는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도할 수 나름대로 있는, 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뭐 중기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우리 기술이 앞서 나가야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속 그 산업이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을 이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로는 좀 부족하다. 그게 좀 염려돼. 이게 반도체 좀 기가 좀 떨어지면은 그럼 우리가 또 다른 걸 가지고 뭐 네, 주도권을 경제뿐만이 잡아갈 수 아니라 있는. 외교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산업이 있느냐. 그게 좀 걱정되는 면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지만 당장 뭐 한 다음 5년 동안은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반도체를 그렇게 빨리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다음 5년 동안은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상당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기술력이 높은 것이긴 한데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용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용을 우리가 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관계가 이어지다가 우리의 기술력을 다른 국가들한테 따라잡히거나 이랬을 때 일종의 토사구팽되는 상황들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건 디지털 패권 경쟁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사실 5G, 그러니까 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통신 수단, 5G에서 6G로 넘어갈 때 누가 먼저 헤게모니를 지는가. 두 번째, 반도체에 대한 얼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얼마나 키우는가. 세 번째, 플랫폼을 얼마나 강화시키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플랫폼은 자유 경제 체제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거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으면 이거는 강제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세계 시민이 다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한계가 되는데 있죠. 예. 두 가지 5G는 사실 중국이 먼저 미국보다 앞섰었죠. 그런 바람에 미국이 된통 당하고 지금까지 뭐 고생고생 기술적인, GT, 화웨이 네, 그래서 지금 제약을 하는 병목을 거죠. 잡고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6G로 넘어가게 될 때 과연 얼마나 포스트 무브가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도 지금 이거는 미국이 몇 달이 앞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국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6G 프로그램을 얼마나 빨리 가게 될 때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춰갈 수 참여하는가가 있을 것인지. 대단히 세계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양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반도체 생산 능력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익히 알려져 있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강화돼 있었지만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좀 약해져 있는 상황, 약한 상황이어서 뭐 삼성도 그거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지 이게 6G가 되고 그러면 6G 위성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전파가 짧기 때문에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고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전파를 쏘지 않으면 네. 지금처럼 그 기지국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세 가지 그런 것들을 앞서 앞서갈 수 우리가 좀 있는지. 봐서 선점해서 미국 가든 어쨌든 자체 기술이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로 발사 위성 발사한 거는 대단히 국가적 의미가 전략 있는. 차원에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대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네. 분명히 뭔가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예. 싶은데요. 지금 첨단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첨단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산업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1,000원도 안 되는 네, 부품이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이 엄청 높은 기술은 기술력도 아니라고 높은 것도 하더라고요. 아니고 네. 다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 더 이상 이걸 만들기 싫다. 그래가지고선 그 제조업 돈 안 되는 제조업 마진 낮은 제조업을 다 대만이나 한국에 보냈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독점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대만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그 화학 물질, 그 일본 수출 규제도 봤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는 꼭 첨단 기술이 아니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뭔가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러면 그게 상당히 큰 협상력을 줍니다. 그렇죠. 아주 뭐 정점에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기술들에 대한 어떤 선점도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의 반도체 관련해서 뭐 보고서도 지금 제출하고 뭐 최고의 기밀까지는 빠져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도 좀 궁금하면서 우리의 기억을 한 5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왜 사드 보복을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요소수 때문에 또 저희가 함께 굉장히 손을 홍역을 벌려야 되는 치렀고 상황이 되고 있고. 그 뭐 그런 품목 80% 이상의 중국 의존 의존도를- 품목이 뭐 1,850개다 예. 무역협회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이제 꼭 전략 물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잘 조절을 하면 되는데요. 네. 사실은 미국이 TSMC와 그 삼성에게 그 고객 명단 뭐 재고량 이래서 제출해라. 기업 비밀 같은 거 제출하라. 그거를 중국이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이 다른 나라 기업들을 기밀을 완전히 가져가는 저렇게 거다. 하는 게 말이 정보를. 되느냐. 그래서 우리한테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네네. 이제 한중이 어쨌든 우리가 최첨단의 반도체 기술은 아니더라도 뭐 3나노급은 아니더라도 그 지금 아랫단에 있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기술들이라도, 네. 그런 것들은 중국과 교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삼성도 서안에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다 중국에 공장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있죠. 그럼 새로운 거는 공급을 안 하더라도 그걸 공급을 할 텐데 그러면은 그런 공급이 지금 중국이 자국 그 소위 국산화율 높이기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중국화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아, 우리 걸 받아서 그렇게 해서 중국화시킨다. 그런 개연성도 지금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네, 이런 게 예.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 거기에 대해서 협상력도 생기고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중국이 이게 요소수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건 원자재도 네. 아니고 중국이 못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복이라든가 네, 이런 걸 피할 수 막을 수 있는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원장님. 이게 뭐 중국한테는 뭐 사드에 대한 걱정, 요즘에 요소수로 손 벌리고 있고 또 미국은 뭐 보고서 내라 그러면 저희 또 보고서 내러 가야 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계속 지금 겪고 있다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우위를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카드들을 좀 많이 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우선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거는 뭐 양 교수님 뭐 지적해 준 거 뭐 100% 저도 귀한 지혜 받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2010년인가 9년에 생겼는데요. 그때가 어느냐면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친미 정권이라고 불렸던 이명박 정부 때 생긴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미국하고 결착되어서 그 하고 있을 때인데 중국과의 중국이 관계가 만들어졌군요. 저는 그 팩트를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그 격상시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중국이 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는요, 중국에서 콜을 해가지고는 이제 격상시키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그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중국은 그렇게 그 노무현 안 정부 때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또, 등거리 네. 외교, 균형자 외교하면서 미국하고 거리를 떼면서까지 중국하고 친해보겠다고 노력했을 때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주지 안 않았는데 해줬는데. 오히려 노골적으로 미국하고 가까운 밥 먹을 때 오바마 대통령 밥에다 숟가락에다 반찬 얹어주면서까지 정상회담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정상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중국이 그렇게 입장을 전략 동반했냐 바꿨을까? 이거죠. 미국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로서의 저항력이라는 건 국제 정치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중국도 우리한테 땡기려고 하는 이 힘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진공관에 나온다고 해서 중국이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에게 베이스 캠프가 강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은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데서는 매우 정교하게 갈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그때 그 교훈을 저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밀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양 교수님께는 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제2공장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 얘기 나온 거는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했던 그 세금 감면 신청서를 뭐 철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삼성전자 쪽은 이쪽에 대해서 이제 철회한 적 없다라고 지금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지금 그 신문 보도밖에도 그 가벼운 신문 보도밖에도 안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은 지금 그 첫째로는 지금 오스틴시에 지금 어차피 삼성 그 공장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날씨가 너무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좀 생산이 멈춰가지고 네네. 좀 오스틴의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도 이런 비난이 좀 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너무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 이런 특혜를 주는 거는 그 중앙 정부보다는 주정부거든요. 그런데 주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손해가 난다. 또는 시정부에서 오히려 손해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스틴 씨가 철회를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어느 쪽으로 갈지가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스틴에서 벌써 그 자기네들의 협력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스틴 들어가면은 그런 그 네트워크 훨씬 를 편하죠. 활용할 수는 있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지금 벌써 그 날씨가 나빠가지고선 생산이 중단된 게 이게 한 두 번째가 세 번째 거예요. 걱정이 그렇기 때문에 되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다른 데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 얼굴을 마주하고 화상으로라도 일단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직 이 긴장 관계가 뭐 풀렸다고 보기 굉장히 상당히 좀 어렵지만 우리로서는 우리로서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준영 교수, 양준석 교수, 이인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